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연필입니다. 한국사 평생인력 기가 막히게 만들었으니 평생 소장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분에게 선물하시면 그 선물 받으신 분이 또 평생 소장하면서 아마 평생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고려 거란 전쟁, 요즘 드라마에 목종, 현종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 오프닝만 보더라도 이것 봐라, 고려는 뭔가 조선과는 좀 다른 세상인 것 같아, 남녀간에 조금 연애도 자유로운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왕실 돌아가는 걸 봐도 굉장히 족보가 꼬인 것 같아.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고려사를 처음부터 강의를 했더라면 태조 강의만 가지고 15분, 광종 강의 가지고 한 20분, 성종 강의 가지고 20분, 이 정도를 달려가야 할 텐데, 지금 빨리 고려 거란 전쟁 진도에 맞추기 위해서 태조, 광종, 성종을 딱딱, 원래는 태해, 정광, 경성목, 현덕정문, 순선원, 수계, 인우, 명신, 희강, 고원, 충충충충충충, 공창고, 이게 이렇게 34명의 군주가 있는데요. 앞에 정말 태조, 광종, 성종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한 명 한 명 다룰 수 없고, 그 근친혼, 진짜 영국의, 오스트리아의 그 합스부르크 가나, 신라 근친혼도 제가 한번 강의해 드렸죠. 사랑과 전쟁은 드라마일 뿐이다, 이런 썸네일을 달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요, 진짜 유럽의 합스부르크가 가문이나 신라 왕실의 근친혼이 거의 방정식 수준이라면 고려 왕실의 근친혼은 미적분 수준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재밌게 전달해 드릴까 하고 저도 자료를 찾다가, 야, 이건 못하겠다, 포기할 건 포기하자, 대신 지금 현종과 목종에 대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도록만 진도를 한번 빼보자, 태조 왕건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나름 제가 간추렸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고 한번 달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고려는 태조부터 출발해야죠. 태조 그러면 이성계가 아닙니다. 왕건입니다. 고려를 918년에 건국했고 936년에 민족의 재통일을 완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백성을 위하려는 군주, 애민의 마음이 있는 군주는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태조 왕건이 좀 그게 있는 군주였어요. 무슨 말이냐? 그래도 우리 역사가 일본보다 민초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나았던 게, 통일 신라 시대부터 자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생산량의 10분의 1만 세금 내게 합니다. 일본은 그게 안 되는 나라였죠.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했어도 생산량의 2분의 1, 3분의 1을 국가에 빼앗기는 게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후삼국 분열기에는 그 기준이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태조 왕건이 다시 조세율을 10분의 1로 제정하면서 취민유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이 표현이 너무 멋있네. 백성을 취하는 데는 정도, 도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세금을 거둘 때도 도리가 있게 거둬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태조 왕건의 대외 정책은 나중에 거란과 이야기할 때 살짝 또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후뇨 10조 정계 계백 요서 이런 걸 남겼다는 이야기도 지금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조가 왕건이 왕이 됐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중에 호족들의 도움을 받았죠. 여기서 이제 저는 제가 분명히 궁예도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고, 궁예가 정말 흑수저 출신인데 왕이 됐고, 아직 우리 한반도에서 한 번도 기득권인 적이 없었던, 수도로서의 입지를 갖지 못했던 강원도 철원에 수도를 옮겨놓고 나름 군주 생활을 했습니다만, 이 궁예가 폭군이라고 하지만 궁예가 백성들에게 폭군이었는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궁예는 기득권 세력 호족들에게 폭군이었죠. 그래서 그 호족들이 참지 못하고 당시 힘이 가장 강했던 호족, 그리고 명망이 있었던 호족이었던 왕건을 왕으로 추대해서 고려가 건국되면서 그 호족들과 손잡고 후삼국을 통일시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은 됐지만 실제로 이게 호족 연합 정권이에요. 왕권이 미약해. 그러다 보니까 대호족책을 굉장히 다양하게 펴니다. 호족 견제책이라고 이야기하면 긴 제도,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개경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통일신라 시대 그 고구려나 백제 귀족의 자제를 인질로 잡았던 상수리 제도를 뽐딴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큰 호족을 오히려 사심관로 임명을 해가지고 너희 동네 다른 호족까지 네가 감시해. 만약에 다른 호족이 반란을 일으키면 네가 연대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어찌 보면 견제책이에요.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호족을 막 끌어안습니다. 호족에게 왕시성을 막 하사해버립니다. 그래서 개나 고동이나 왕씨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당시 왕족이었던 왕씨 성을 갖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호족들이 야 그럼 우리도 성을 갖자. 성을 갖는 운동이 막 생기면서 우리가 뭐 경주 김씨, 김해 김씨, 밀양박 씨, 뭐 장황 씨 이런 봉관이 이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봉관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집안이 정말 엄청나게 빠방해가지고요 족보가 있으면 거의 중시조는 최소한 이때부터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도 부족해.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뭐예요? 호족들의 딸과 막 결혼해버려요. 이게 바로 결혼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건의 부인이 29명. 여러분, 왕의 부인이 29명이야. 그러면 쉽게 이해해서 지금 우리는 팔도가 익숙하니까 함경도 평안도까지 해가지고 그 29명이 만약에 전부 궁궐에 들어와 살았으면 팔도의 사투리가 다 들렸겠네요. 근데 실제로 29명의 부인 중에 태조 왕건의 자식을 낳았던 부인은 정확히 숫자를 제가 세어봐야 됩니다만 10몇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자식도 생산하지 못해. 그럼 이게 29의 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개경 궁궐에 올라오지도 못했던 부인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조 왕건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아니 왕이 내려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지역 호족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왕을 좀 잘 이렇게 보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이 장기전로 가고 왕이 군대 막사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호족이 가서 오늘 하루는 우리 집으로 좀 오셔서 느추하지만 제가 물도 좀 데워드리고 할 테니 좀 편하게 좀 며칠 쉬었다 가시죠. 그러니까 왕건이 못 이긴 척하고 그 호족 집으로 가요. 목욕하고 좋은 술상이 딱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여쁜 여인이 함께 오죠. 그 여인에게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호족의 딸이야. 그럼 왕건도 입장이 이해가 되죠. 이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왕 입장에서는 그 호족과 사돈관계를 맺게 되면 그 지역에 탄탄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호족 입장에서 당시 왕권이 미약한 왕건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왕이 됐지만 막 이제 후삼국 분열기라고 하더라도 왕과 사돈이면 얼마나 이게 참 이해되시죠? 그래놓고 이제 그 집에서 며칠간 사랑을 나누다가 내가 이 혼란을 끝내고 사만을 통일하거든 그대를 부르겠소 라고 해놓고 연락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명의 부인 중에 제1왕후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 실제로 이제 제2왕후 이야기부터 한번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나주오씨입니다. 여러분, 나주는 후삼국 통일 과정 저에게 강의를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실제로 왕건에게 제2의 고향은 나주죠. 궁예에게 죽음을 당할까 불안을 느꼈던 왕건은 실제로 나주로 가서 사국을 만들어 버릴까. 그럼 진짜 역사가 재밌었겠죠. 실제로 왕건이 그 후삼국 쟁탈기의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견훤의 배후였던 나주를 점령하면서부터죠. 근데 이 나주오씨 집안이 미약했다, 한미했다. 왜냐면 다른 호족들은 힘이 너무 강했거든요. 충주에 다 써야 되나 이러면 충주 유씨하고 유궁달의 딸 엄청난 호족이었는데 그럼 나주오씨는 힘이 약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견훤이 나주를 공격해서 이 나주 지역이 다시 견훤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주오씨 세력이 엄청나게 약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태조 왕건은 나주오씨의 아들, 자기의 큰아들이죠. 그 큰아들을 왕으로 삼으니 이게 바로 해종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 여기 자식들이 해종을 죽이고 얘네들 대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나주 집안이 천매해가지고 왕건하고 나주오씨 만남 이야기 알고 계시죠? 나주오씨가 물을 뜨고 있는데 이거지 대찬 영상 한 1시간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왕건이 말을 타고 와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낭자 물을 좀 떠주시오라고 하니까 그 나주오씨 여인이 물을 장화왕후라고 하잖아요. 물을 떠주면서 버들잎을 띄워. 그러니까 왕건이 후후 버들잎을 불어가면서 물을 마셔요. 아니 낭자 그냥 물만 떠주면 되지 왜 물에 버들잎을 띄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장화왕후가 장국에서 너무 목이 말라 하시는 것 같아서 물에서 취하실까봐 물에 체할까봐 버들잎을 띄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낭자 참으로 현명하구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돗자리를 깔고 대충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그래도 태조 왕건이 그 나주오씨 여인이 좀 이렇게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여인에게 내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막 그냥 하겠습니다. 질외 사정을 했으나
왕건의 자식을 자기 뱃속에서 품었다가 낳고 싶은 나주오씨 장화왕후가 그 왕건의 정액을 자기 자궁 쪽에 이렇게 넣고 그래서 태어난 게 혜종이다. 실제로 혜종 얼굴은 그 돗자리처럼 이렇게 주름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100% 거짓말라고 생각해. 이거는 나주오씨하고 왕건 말고는 알 수가 없는 거고, 당시 왕건은 아직 왕도 되기 전에 그냥 전쟁을 치르는 장수였고, 장하왕후 나주오씨는 당시 나주의 대호족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 혜종이 있고, 미리 써놓고 갈게요. 이 충주 유씨 집안에 엄청난 형제가 2명이 있었으니 얘네들이 바로 정종이고 그리고 광종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다 내버려두고 이 자기 큰아들에게 왕자를 넘겼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나주오씨 집안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태조 왕건 입장에서는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외척, 왕의 외가 쪽 친척이 바로 하는 게 싫어서 이왕 망해버린 나주오씨 집안의 아들을 여전히 2대 왕으로 주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언제 역사 왜곡 시리즈에서 왕건이 후손들에게 후녀 10절을 남겼을 때 차연, 이남, 금강 이외의 지역은 반역의 행세이니 그 지역 사람을 등용치 말라, 이걸 전라도로 해석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혜종이 자기 엄마 외갓집 고향이 나주인 게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곳 고향 자체가 나주고 지금 목포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태조 왕건이 가장 아꼈던 인물이 신순겸이고, 죽어있는 신순겸 허수아비까지 세워놓고 실제로 문무백관 회의를 했었는데, 그 신순겸이 고향이 전라도 곡성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이들에 의해서 혜종이 날아갔기 때문에 집안도 한미하고 힘도 약했고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래서 우리가 역사는 공부해야 되고요. 들여다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왕이라는 별명을 갖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무력이 진짜. 태조 왕건이 견훤의 기순을 받고 견훤과 함께 어찌 보면 견훤의 아들 신검을 공격했던 마지막 전투, 후백제를 통일하려고 했던 그 마지막 전투의 선봉장이 바로 혜종입니다. 자, 혜종이 집안이 미력하니까 태조 왕건이 박술희 아십니까? 혹시 예전에 드라마 왕건 보셨으면. 그리고 왕규, 왕시성을 하사했던 여기 경기도 광주의 대호족입니다. 그들을 후견일로 맡겼습니다만 문제는 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집안이 충주유씨가 엄청나. 그래도 이제 형이고 동생이다 보니까 얘가 제일 얘 입장에서는 견제해야 되겠죠. 혜종 입장에서는. 집안이 충주유씨인데 정종 뒤에는 또 누가 있으냐. 또 처가는 저기 순천의 박영규의 부인이 견훤의 딸. 그러니까 극쪽이 외가야. 그리고 서경 세력, 유일하게 왕건은 친형제간이 없었지만 사촌 형제가 딱 한 명 있었죠. 왕식념. 서경 세력의 절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종 입장에서 이 두 형제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광종은 이제 좀 이따 처가가 황보씨 집안. 그래서 실제로 혜종에게 자객이 들어와. 자객이 내시들 죽이고 들어왔으면 기본적으로 자객은 싸움을 잘하는 친구 아니야. 자객이 혜종이 잠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침대 이불벌을 찔렀으나 볏짚만 있어. 혜종 어디 있는 거야? 근데 혜종이 너 누구냐? 하고 옆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자객이 혜종에게 칼을 휘둘렀겠죠. 그 칼을 피하고 한 주먹으로 자객을 한 방에 즉사를 시켜버린 군주입니다. 그래놓고도 저 자객을 누가 보냈는지 이 형제들이 보낸 것 같지만, 만약에 너희들이 자객을 보냈어, 너희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 집안 세력과 그 다음 서경 세력을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려고 했죠. 보통 우리가 이 혜종 때 왕규의 난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왕규의 난으로 인해서 혜종이 죽고 정종과 광종이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정종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박수리와 왕규가 이 혜종을 지키려고 했지만 정종과 서경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왕규와 박수리를 죽이고 혜종까지 제거했다. 왜냐하면 혜종이 왕규에게 죽음을 당했고 이들이 그 왕규의 난을 진압했으면 혜종 아들이 있었거든요. 혜종 아들이 왕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왕이 정종이 됩니다. 이게 3대 군주 정종이에요. 정종은 역시 한 4, 5년 정도 군주 생활을 합니다만 막상 왕을 해놓고 자기는 자기 형을 심리적으로 괴롭혔죠. 잘난 내가 있으니까 너 똑바로 해. 그러다 끝내 이복 형을 몰아내고 왕이 됐지만 자기는 왕을 해놓고 친동생 이제 광종을 견제해.
이 광종은 집안이 황보씨야. 황보씨 역시 태조왕건과 황보씨라고 쓸게요. 뭐 정주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를 또 처가로 두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엄마 집안은 여기고 처가는 황보씨고. 그래서 에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대목왕후라고 합니다. 여기랑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종이 광종을 견제하고 나중에 이제 정종이 뭐 광군 거란의 침략을 대비해서 30만을 만들고 하는데 그러다 병에 걸려서 죽어버립니다. 병에 걸려서 죽어서 이제 4대 왕이 광종이죠. 아니 여러분, 조선에 태종 이방원이 있었으면 고려에는 4대 왕 태종 이방원 광종 왕소가 있었던 거죠. 피해군주. 하여간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태종 이방원이 처남들 죽이고 뭐 세종 집안 시몬 세종의 처갓집 시몬 가문 박살내고 이런 내용을 봤지만 여기 일단 호족 세력 작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이어팔 만한 혜종의 아들 정종 아들 다 죽입니다. 호족들이 힘이 강했던 이유가 사병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사병은 후삼국 혼란 시기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노비를 풀어주는 노비 안건법을 시행해서 호족들의 사병을 작살내버립니다. 그리고 호족들은 머리가 멍청해도 관직에 진출했잖아. 아, 함부로 관직 생활하지 마. 나는 과거 후주 사람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 시험인 과거제도를 시행해서 멍청한 호족 새끼들 함부로 관직에 진출하지 마. 그걸 했던 게 광종이에요. 그리고 왕권 강화하는 과정에서 칭제건원. 연호를 사용합니다. 광덕, 준풍. 그리고 수도인 개경을 황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멋진 군주야. 그런데 너무 많이 죽였어, 사람을. 그래서 이제 광종과 대목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낳았겠죠. 대목에서 끊을게요. 이렇게가 부인입니다. 이렇게 끊을게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경종입니다. 이 경종은 만약에 경종이 다른 형제가 있었으면, 원래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일찍 죽거든요. 아마 친아들도 광종은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왕이 되고 아버지가 했던 건 다 바꿔버립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반동 정치를 전개했던 사람이에요. 정치를 꽤 나름 잘했는데 한 4년 5년 지나면서 또 술, 음주, 가무에 빠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여기서 내가 혜종이 자신의 딸을 뭐 광종에게 시집 보내고 광종이 딸을 나중에 성종에게 시집 보내고 이들은 각각 누구랑 결혼했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혜종이나 정종이나 광종 2, 3, 4대 왕은 다 태조 왕건의 아들입니다. 5대 왕이 이제 한 대가 내려간 거죠. 경종이. 근데 이제 경종 부인들부터가 완전히 이 여러분, 경종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렇게 태조처럼 옆으로 갈게요. 헌해왕후랑 결혼합니다. 헌해왕후가 그 유명한 천추태후입니다. 헌해왕후 동생 헌정왕후와 결혼합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의 딸이냐? 이 광종과 대목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경종, 대목왕후와 친남매간, 그냥 왕욱이라고 쓸게요. 대종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이 왕욱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욱에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아들이. 그게 누구냐면 훗날에 성종이 됩니다. 근데 성종하고 미리 쓸게요. 6대 왕 성종. 여러분, 경종이 아니 젊은 나이에 아파. 근데 경종이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14개월 됐어. 이 14개월 된 아들이 훗날에 목종이야. 목종인데 원래는 지금 보세요. 남매고 아들이고 오래비죠? 딸들이고. 근데 서로 결혼했어. 경종은 사촌과 결혼한 거죠. 그럼 여기는 남매인데 남매이자 서로 사돈이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2살짜리에게 왕자를 물려주기 어려우니까 경종이 누구에게 왕자를 물려줘 버리냐면 6대 왕 성종에게 물려줍니다. 그럼 성종은 이 헌해왕, 헌정왕후와 친남매입니다. 왕후의 자식이라니까요. 그러면 경종에게 성종은 기존의 사촌이잖아. 성종이 왕후 자식이니까. 아니 애초에 사촌들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사촌혼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부인의 오래비니까 처남이죠. 그런데 이 성종은 광종과 대목사에 나온 경종의 누이, 이들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경종 입장에 성종은 매제죠. 다시
경종이 2살짜리에게 왕자를 물려주기 어려우니까 자신의 사촌이자 자신의 처남이자 자신의 매제, 원래 성종이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행실이 제일 올바르니까 이 성종을 불러가지고 네가 왕하거라 왕자를 물려줍니다. 그게 6대왕 성종이에요. 여러분 태, 해, 정, 광, 경, 성, 뭐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성종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역사를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요즘 고려 현종이 너무 떠요. 고려 현종이 뜨면서 조선의 세종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현종이 꽤 괜찮은 군주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고려 전체를 통틀어서 정말 위대하고 뛰어난 군주가 한 명이 있었다면 그게 누구냐?